안녕하세요. 비타민에 대해서 주간 세미나를 맡게 된 UIT 개발실 윤우열입니다. 사과는 왜 나왔어? 목차를 말씀드리면 비타민이란 비타민의 발견, 종류, 비타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비타민은 매우 적은 양으로 체내에서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미량으로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호르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하지 못하거나 합성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이 호르몬과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C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체에서 합성 못하지만 다른 동물에서는 실제로 호르몬으로 사용됩니다. 비타민의 발견입니다. 비타민이 발견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무기질보다 늦게 발견됐다고 할 수 있는데 19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이제 동물이 성장할 때 필요한 성분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데도 왜 이제 동물의 성장과 생명 유지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화학자 쿵크라는 사람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쌀 벼로부터 비타민을 분리해냈고 이 안에 아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카시미르 쿵크라는 사람은 라틴어의 생명을 뜻하는 비타와 아민의 합성으로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 지금의 비타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든 비타민들이 아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비타민의 마지막 입자를 제거하는 것이 채택되어 이제 지금의 비타민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민이라는 것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 유기물질을 말하는데요. 이제 질소라는 것이 나중에 체내에 들어와서 이제 약간 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타민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다 아시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이제 비타민 A가 발견된 시점이 탈지우라는 버터를 제거한 우유에 물을 공급할 시에 야맹증과 안구에 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비타민 A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제 비타민에는 이제 활성형이 되기 전에 전구체가 존재하는데요. 프로비타민 A라고 해서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크립토잔틴 등등 녹황색 채소에 존재하는 약 600종 가량의 전구체가 존재하고 그거에 따른 활성형은 레티놀, 레티날, 레티나엑산이 있습니다. 그 레티놀의 이제 분자 구조는 벤젠골에 CH가 계속 붙어 있고 마지막에 CH2OH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기능을 보시면 먼저 암 적응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딱 눈이 부시다가 점점 적응이 되면서 시야가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비타민 A가 옵신과 작용해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암 적응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상피세포도 유지하는데 이제
레티놀이라는 물질을 찾아보게 되니까 레티놀이 실제로 상피세포 유지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레티놀 화장품을 쓰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이고 있고요. 항암작용, 유전자 활성화도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양행증과 안진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에도 활성형과 전구체가 존재하는데요. 비타민 D2, 비타민 D3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타민 D2는 버섯이나 효모 등의 식물체에서 합성되고 에르고스테롤로부터 합성됩니다. 그리고 D3는 이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7번째 요거에 이제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붙어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D2는 이제 식물이 생성하고 D3는 동물에 의해 합성되게 됩니다.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흔히들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D3가 동물에 의해 합성될 때 이제 햇빛을 받으면 활성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내부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D3가 이제 1일 충분량으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분에서 30분가량은 하루에 햇빛을 봐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격 형성과 칼슘 항상성 대사를 맡고 있고요. 유전자 활성화 억제를 막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도 작용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골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휘는 구루병, 이제 뼈의 양이 부족한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칼슘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이 뼈에 부족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골연화증은 칼슘과 인의 비율, 조성 이런 것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제 뼈가 약해진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비타민 D가 어떻게 칼슘 항상성 대사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슘이 부족할 시에는 먼저 소장에서 칼슘 흡수가 원래는 일어나는데, 원래는 칼슘 흡수가 40%였는데 소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소장에서 흡수율을 증가하는데도 칼슘이 모자랄 수 있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타민 D3가 칼시트리올로 작용하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칼시트리올을 호출하고, 칼시트리올이 칼슘 풀을 확인한 다음에 신장과 뼈에 이제 뼈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에서 칼슘을 제어하고 뼈에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칼슘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무기질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제 칼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 근육의 수축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장마비 같은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히려 칼슘이 넘치게 되면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비타민 D의 역할이 되게 칼슘 풀의 양을 조절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의 활성형은 이제 알파부터 감마까지, 알파 토코페롤부터 감마, 델타 토코페롤까지 있고요. 알파 토코페롤이 이제 가장 활성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분자식과 같고요. 이제 저 육각형명의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붙는 어떤 요소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이 나눠지게 됩니다. 비타민 이제 토코페롤의 기능으로는 항산화 기능,
세포막 파괴를 방지하게 되고요. 이제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산화 기능이 많이 유명해져서 실제로 약품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핍증으로는 미수가에게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게 되고, 과잉증으로는 비타민 K가 뒤에서 보게 되면 혈액 응고 기능을 막게 되는데 혈액 응고 기능을 억제해서 출혈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는 이제 약간 비타민이 명명되는 순서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달리 이제 비타민 K라고 지은 것은 비타민 K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K가 이제 코아뷸레이션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도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있고요. 활성형으로는, 식품으로는 이제 활성형은 세 가지로 둘 수 있는데, 식품에서는 필로퀴놀, 박테리아로부터는 메나퀴놀, 약품으로는 메나디온을 섭취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 비타민 K, 이제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메나퀴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장 속에서 살고 있고, 이제 약간 비타민 K를 약품으로 섭취했을 때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비타민 이제 K가 프로트롬빈을 생성하는 데 관여를 하고요. 프로트롬빈은 다시 트롬빈, 그리고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리노를 바꾸게 되는데, 이 최종적으로 나온 산물인 피브린은 이제 혈소판과 같이 이제 만약에 출혈이 일어나는 상처 부위에 달라붙어서 딱지를 형성하는 그런 응고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A, D, E, K, 아덱이라고 해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시작은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몇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비타민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아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타민이라고 명명되었는데, 후에 질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비타민이 발견돼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 E를 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C는 이제 아민을 함유하고 있지 않고, 원래는 비타민 C는 포도당으로부터 합성됩니다. 하지만 인간과 원숭이, 기니피그 같은 모르모트는 이제 비타민 C를 합성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막 사과 같은 것을 깎아서 밖에 두게 되면 이제 갈변 현상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이온과 함께 존재하거나 알칼리성 환경에서 산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비타민 C의 기능을 살펴보면, 항산화 기능, 콜라겐 합성, 철분 및 역산 흡수 촉진, 면역 해독 기능, 신경 전달 물질 합성, 그리고 비타민 E 절약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E 절약 작용은 아까 토코페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토코페롤 대신 이제 항산화 기능도 비타민 C가 맡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를 절약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역산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역산도 비타민의 종류예요. 비타민 B군에 속해 있는데 이제 철분과 역산의 흡수를 촉진하고, 이제 비타민 C가 결핍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잇몸에서 피가 난다던가 괴혈병, 그리고 골격의 이상, 빈혈, 면역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이제 주로 에너지 대사를 맡고 있고요. 비타민 B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12번까지 비타민 B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흔히들 티아민이라고 부르고요. 활성형은 TPP입니다. 티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파이로라는 것은 약간의 숫자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파이로라는 것이 숫자 2를 뜻하고, 포스페이트라는 것은
이제 인을 뜻합니다. 인이라는 것이 이제 화학기호에서 보면 P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스페이트가 P가 이제 포스페이트의 약자인 것이고요. 이제 포스페이트는 이제 상당한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대사에서 ATP라고 관련돼서 ATP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기능으로는 당질 대사, 탄수화물에서 이제 에너지 생성을 하는데 돕게 되고요. 아미노산 대사 및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조효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식욕이 감퇴하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그리고 각기병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2로는 리보플라빈으로 알려져 있고 성질은 열에 강하고 자외선에 강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2가 가지는 기능은 이제 우리 몸에서 약간 어떤 반응이나 합성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환원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산화환원 반응에 보조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리보플라빈도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에 이제 ATP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FAD에 이제 수소 두 개가 붙으면서 수소 두 개 붙은 게 나중에 이제 ATP를 생성하는데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리보플라빈이 결핍되게 되면 입이 헐거나 이제 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두승 부강염, 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타민 B3는 이제 나이아신이라고 불리고요. 비타민 나이아신의 성질이로는 산, 알칼리, 열, 광선 등의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점은 비타민 B1, B2에 비해서 필요량이 10배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아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요. 트립토판 60mg을 나이아신 1mg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아신이 부족할 때는 트립토판 60mg이 1mg로 교환되기도 합니다. 나이아신의 활성형으로는 NAD, 니코틴산 아마이드, 니코틴산이 있고요. 나이아신 또한 이제 에너지 생성을 위해 당질, 지질, 단백질의 산화 과정을 촉진하는 보조효소로 쓰이고 있고 심혈관계 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의 결핍증은 이제 펠라그라라고 불리는 병이 있는데요. 이제 펠라그라라고 불리는 병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펠라그라의 증상은 이제 4D로 표현되는데요. 4D란 피부염, 설사, 정신질환, 사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이제 판토텐산은 보조요소인 코엔자임 A 형태로 주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다른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보조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작용, 면역 증가, 정상적인 성장, 그리고 뇌에서 이제 중추신경에 대한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콜린을 아세틸콜린으로 바꾸면서 이제 중추신경 조직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판토텐산은 실제로 결핍증에 대한 아직 보고는 없고요. 이제 많은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핍증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비타민 B6는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불립니다. 피리독신의 활성형 또한 PLP라고 해서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비타민 B1에서 보셨듯이 또 인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형은 피리독신, 피리독살, 피리독사민, PLP로 나오고 있고 비타민 B6가 하는 기능은 아미노산 대사의 보조요소로 참가하고 햄을 합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입덧, 멀미 등의 구토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보시면 이 햄 합성이라는 것의 햄은 이제 우리 몸의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적혈구 안에는 이제 또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헤모글로빈과 햄은 이제 헤모글로빈이 햄에 묶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의 결핍증 이유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요. 이제 결핵 치료제를 장기 복용 시에 부족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비타민 C에서 말씀드렸던 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B9이고 활성형은 THFA라고 해서 테트라이드로폴릭 액시드. 폴릭 액시드는 역산을 뜻하고요. 역산에 이제 사이드록식이 OHB가 테트라 3개 붙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역산의 기능은 핵산을 합성하고 이 핵산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유전 물질인 DNA와 RNA를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호모시스테인으로부터 메티오닌이라는 또 다른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산이라는 물질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나오는 비타민 코바라민과 같이 이제 결핍증이 유사하고요. 거대 저가구성 비염. 이제 저가구라는 것은 적혈구의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적혈구가 되기 전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대 저가구가 되면서 이제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면서 이제 빈혈을 초래할 수 있고 선형 설사 그리고 임신 초기 시에 결핍되면 이제 태아에 대해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전신 마비나 뇌수조, 신경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신경관 손상에 대한 사진을 씻으려고 하다가 이제 좀 사진이 좀 많이 그런 탓에 싫지 못했는데요. 신경관이라는 것이 이제 태아가 발달하면서 이제 다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역산이 부족해서 신경관이 손상되게 되는 이 척추 부분에 이제 커다란 이제 구멍이 생기면서 신경관이 손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큰 이제 질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군의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B12 코바라민입니다. 코바라민 이제 비타민 B에서 코바라민이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코발트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바라민이 이제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바라민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이 코바라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내적 인자와 결합을 해야지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점막을 절제했을 경우에는 이 내적 인자가 위 점막에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라민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코바라민 또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합성하고 있고요. RNA, DNA와 같은 핵산을 합성, 중추신경계의 수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코바라민의 결핍증으로는 신경장애, 그리고 아까 역산과 마찬가지로 거대 저하구성 빈혈, 그리고 수초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이 전달되는 데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코바라민이 아까 비타민 B9 역산과 같이 DNA를 합성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산과 코바라민은 아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실제로 암과 같은 발병에 되게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요. 그만큼 안 좋은 물질을 이제 역산과 코바라민이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코바라민에 이제 다시 메틸기가 붙게 됩니다. 이 CH3라는 것이 메틸기라는 것인데 이제 메틸기가 계속 전달되면서 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코바라민이 다시 메틸기를 내놓으면서
THFA가 활성화되고 이 THFA가 아까 역산의 활성 형태인데 THFA가 다시 메틸기가 붙으면서 이제 DNA 합성하는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에 대한 종류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 비타민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비타민의 종류 말고도 이제 비오틴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비오틴이라는 물질은 이제 식이섬유, 이제 유산균에 관련된 물질이고요. 이제 우리 장 속에서 살고 있는 비타민의 한 부가적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은 많이 섭취할수록 몸에 좋다. 비타민이 이제 채소나 과일 등에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간, 허파 이런 데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비타민제를 드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제도 이제 잘 알고 드셔야 되는데요. 비타민제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용성 비타민보다는 지용성 비타민의 함량이 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1일 섭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경우지만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영양소에 대해서는 이제 섭취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에는 1일 섭취량만 정해져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충분 섭취량은 어느 정도까지만 먹으면 충분히 섭취했다.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이 양을 이상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비타민제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상한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되기 때문에 결핍증이 아닌 과잉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을 때에는 지용성 비타민의 이제 마이크로그램 단위나 밀리그램 단위까지 확인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약물이다. 비타민이 약물이라는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이 이제 체내에서 꼭 필요한 6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6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대사를 돕거나 조효소 기능을 하거나 체내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기가 걸렸을 경우에는 이 비타민제를 실제로 감기약과 같이 섭취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비타민 3 나리아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혈관계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좀 곤란하게 됩니다. 이제 비타민 C에 면역 작용이 있다고 해서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섭취한다고 해서 이제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요. 채식주의자는 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B12, 코바라민을 꼭 먹어야 합니다. 코바라민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결핍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통해서 비타민 B12를 섭취해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를 절제한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B12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 점막에서 내적 인자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채식주의자와 위 절제술 환자들은 이제 비타민제를 통해서 코바라민을 섭취해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가임기 여성과 임신 초기 임산부들은
폐하 기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럽산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제 폐하에게 신경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섭취량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 자궁이나 철분 흡수 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면역 자궁을 가지고 있는데요. 흡연자나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의 흡수가 저하되거나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비타민 C를 더 많이 복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는 비타민 B를 더 보충해야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비타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네.